시편 148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시편도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쳐집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껏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기의 때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목도하게 됩니다. 바로 찬양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 찬양이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명령입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천사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천군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시편의 기자는 먼저 영적인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때 나누었죠. 이 세상은 세 종류의 세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영계, 영적인 세계, 자연 세계 또는 물질 세계, 그다음에 인간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계는 가장 1차원적으로는 물질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연 세계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에 비가 옵니다. 그렇죠? 자연 세계, 하늘의 구름에 따라 이 땅의 기온과 날씨가 정해지고 여러 가지 이 땅의 풍토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자연 세계, 물질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 세계와 물질 세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연 세계와 물질 세계를 또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세계로 말미암아 자연 세계가 만들어졌고 인간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우리의 모든 삶은 그러므로 저 영적인 세계, heaven, 영어로는 heaven이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천상의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시편 기자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해, heaven입니다. sky가 아니고 heaven,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바로 그 영적인 세계, 가장 높은 차원의 세계, 그 영적인 세계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요새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세계, 로마 황제라고 하는 정치적인 그런 체제 하에 살아가는 이 인간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눈을 들어 천상의 세계, 저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 세계 속에서 어떤 찬양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이 어떤 경배와 영광을 받고 계시는지를 보게 하기 위한 책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요, 이 세상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그렇게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영물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는 3절, 4절에서는 이제 자연 세계를 향하여 외칩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죠. 저는 잘 모르지만 성층권이라고 부르나요? 우주라고 부르나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 위에 있는 그런 하늘, 우주 만물, 자연 세계,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5절, 6절, 지금 5절, 6절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우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자, 그 모든 것들, 저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천군 천사들, 그리고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 만물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저 우주의 광대한 우주의 수많은 별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저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하게 된 존재들은 마땅히 그들을 존재케 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저 별이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자리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 별이 붙어 있는 것이고, 천사, 천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고 패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패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결국 시편의 기자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어짐은, 우리의 존재함은 여호와의 명령으로 빛이 있으라 신이 빛이 생긴 거예요. 물과 물이 갈라져라 하니까 바다와 묻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명령으로 되어진 것이고, 바꿔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히 세우셨고 그 누구도 그것을 폐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것은 그 누구도 폐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한 번 폐하신 것은 누구도 다시 세울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은 그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무슨 일이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할지어다.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7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이번엔 뭐로 시작해요? 너희 용들과, 자, 천상의 세계, 자연 세계 다 찬양하라 그러고 난 다음엔 7절에 다시 천상의 세계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누구를 얘기해요? 천군 천사들아 찬양할지어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뭐예요? 용들아. 용들은 실존하는 동물이 아니죠. 용들은 성경에서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용들과 바다요. 용들과 바다, 용들이 사는 바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오션이 아니죠.
사단의 처소, 사단의 본부, 사단의 진.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땅에 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늘에서 쫓겨났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는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다.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이 명령은 사실 우리들을 향한 명령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묵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용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마귀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다에 있는 마귀들아, 저 땅에서 역사하는 마귀들아,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삭힐 자를 찾아다니는 모든 마귀들아, 너희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 마귀가요 철저하게 여호와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도요 이 명령을 들으면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자마자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들, 자신을 쇠사슬로 묶고 몸을 해치고 사람들에게 싸납게 대하던 귀신 들린 한 남자가 예수님이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다윗의 자손 예수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러 오셨나이까. 예배하는 예배. 여러분, 사단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사단 마귀도 우리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그분 앞에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앞에,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 앞에 돼지떼로 들어가면 들어가야 되는 존재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므로 이것은 마귀를 향한 명령인 동시에 사실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향한 명령이죠.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닐지라도 너희들은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는 사자는 우는 사자기는 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자의 아주 강력한 사슬에 묶여있는 사자다. 다만 그 사슬이 좀 길게 풀어져 있을 뿐이다. 칼뱅의 이야기죠. 사탄 마귀의 존재는 사슬에 묶여있는 존재. 이미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의 머리를 부수셔 버리셨어요. 지금도 돌아다니는 이유는 다만 그 사슬이 좀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잡아당기면 그냥 스올로 들어가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아무리 내 앞까지 와가지고 나를 삼키려고 입을 벌려도 주님이 한 번만 딱 하시면 그냥 쭈르륵 밀려나가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그러니까 대적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라. 그러면 떠나갈 것이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를 삼키려 드는 이 모든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럼 무너질 것입니다. 그의 종들도 무너질 것입니다. 8절에 불과 우박과 눈과 아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또 자연세계로 넘어가죠. 전반부에서는 아름다운 해와 달, 밝은 별들, 아름다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름다움 때문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불도 보내셔요, 우박도 보내십니다, 눈도 보내시고 안개도 보내셔요. 그냥 맑은 해와 밝은 달만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 해와 밝은 달만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시지 않아요.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너희들도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명령의 철저한 지배하에 있는 자들이다. 있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불이 내려왔는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박이 내리고 있는가? 눈이 내리고 있는가? 안개가 끼어 있는가? 광풍이 맺는가?
이 광풍은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중이다. 바람이 혼자 미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삼키려 드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광풍들이다. 그러므로 광풍에 있는 자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광풍은 당신들을 삼키려 드는 광풍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광풍이니, 광풍을 만난 자들마다, 안개 속을 걷는 자들마다, 우박을 맞고 눈을 맞고 불을 만난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자연 세계들. 그 다음엔 11절부터는 인간 세계로 다시 내려옵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그렇죠? 이 세상 안에서도 세계들이 있죠. 지배 세계, 지배자들의 세계, 왕들의 세계, 고관들의 세계, 재판관들의 세계. 인간 세계를 마치 이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구분을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바로 총각 나와,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래,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 인간의 세상이 마치 누군가의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지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들이든 백성들이든 고관들이든 재판관들이든 총각이든 처녀든 노인이든 아이들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명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우리가 마땅히 할 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니까.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결국은 오늘 진짜 이 시편의 기자가 하고 싶은 핵심적인 결론적인 메시지를 14절에 새겨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왕들이든 백성들이든 고관이든 재판관이든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14절에 결론,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바다로부터 용들이 올라오는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땅에서 올라오는 붉은 용들이 있는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실 분이시다. 그의 백성의 정의는 뭐예요? 그를 가까이 하는 자. 전심으로 그를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그 전심으로 그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이와 같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가 전심으로 그와 같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민족의 운명은 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느헤미야 부흥기도회, 그러니까 뭐 되게 이름도 길고 뭔가 비상하잖아요. 딴 거 아니에요. 와서 기쁘게 찬양하자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호와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 모든 안개를 걷어내자. 불들을 다 꺼버리자 이거예요. 붉은 용들을 머리를 다 쳐버리자.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거 하자고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카톡에 메시지를 그냥 단순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느헤미야 특별 부흥 기도회가 아니라 그 앞에 수식을 하나 붙이려고요. 즐겁고 기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회 이름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승리를 기뻐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간 상당히 긴장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까? 어떻게 이 일들이 진행이 될 것인가? 상당히 긴장된 마음으로 계속해서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번 주에는 설교를 제가 하지 않아서 또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해서 많은 시간 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번 한 주간 또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아침부터 쭉 본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카톡에 불이 난 거예요. 실제 진짜 불이 아니라 계속 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을 수시로 계속 한 문장 한 문장 잘라가지고 계속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드디어 나타나셨구나. 제가 바로 일어나가지고 사무실로 올라가지고 라이브를 켰습니다. 그리고 보는데 제가 실제로 뭐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있어서 사실은 마음의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담화문을 또 읽고 오늘도 제가 이 담화문을 지난주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 크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거룩한 통일혁명의 초대장으로 들렸어요. 저한테.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위대한 통일한국의 시대의 혁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저는 그 초대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을 이게 왜 초대장인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번 보고 우리가 정말 그 안에 진리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시대적 사명인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한국의 위대한 혁명의 주체자로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혁명의 방법은 찬양이다, 예배다. 12월 12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입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 즉 비상계엄을 행한 이 목적, 정말 많은 국민들이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도대체 이 엉성한 비상계엄은 도대체 뭔가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불안에 떨게 만들고 심지어 분노케 만들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제정신인가?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이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우리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참고로 내란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란죄, 대한민국 헌법 제 87조입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등등.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란죄라고 하는 건요. 국가 권력을 배제하기 위해 또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자에 해당하는 죄예요. 내란죄. 참고로 이석기 씨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분이 이 내란죄가 무죄받았습니다. 이분은 사실상 간첩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간첩 같은 행동들을 한 분이에요. 또 간첩이라고 그러면 저 괴롭힐 것 같아가지고 간첩 같은 일을 했던 분이에요. 제가 신문 기사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전 의원과 김홍렬 씨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선동은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발언은 한반도의 전쟁 발발 시 국가기관 시설 파괴 등 폭력 행위를 준비하라는 것으로 회합 참석자들의 행동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가까운 장래의 내란 결의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RO 혁명 조직의 이름입니다. 실체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 회관에서 RO 조직원 130여 명과 모임을 갖고 전쟁 발발 시 국가기관 시설 파괴 등 폭동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어요. 그러니까 내란 선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선동을 한 거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내란을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입증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란 죄는 무죄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석기 씨 같은 사람도 내란죄에 해당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내란 죄로 지금 탄핵하겠다 또는 처벌하겠다. 대통령이니까 이건 사형이죠.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교수대에서 교수형을 받을 만한 죄를 이번에 저질렀는가?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담화문에서 제가 오늘 총 5개의 주제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진정한 내란 세력이 누구입니까? 그 얘기예요.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178회 퇴진과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린 거예요. 지금까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이러고도 대한민국 정부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탄핵 소추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자기들 비리를 조사한다고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관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대 야당이 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핵심 주범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셀프 방탄 입법은 지금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를 일컫는 말입니다. 쏟아지는 야당발 셀프 사면 개정안.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법정에서 무죄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죄를 없애버리자. 방법이 뭐예요? 법을 바꾸는 겁니다. 예컨대 100만 원 판결만 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100만 원 말고 1000만 원으로 높이자 이거예요. 죄를 없애버려 주자는 거예요. 뭐로? 법을 바꿔서.
네, 제가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이 바뀌면 과거 범죄도 씻을 수 있을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일부 의원들의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해 셀프 사면 입법에 나섰다는 논란이 있다. 시기상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고 돈봉투 수수 사건을 없애기 위한 위인설법이라는 게 여권의 지적이다. 3일 데일리 한국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의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4개 법안 손질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의 면소라는 것은 법 조항을 폐지함으로 처벌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면소 판결을 노린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다음 대목이다.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진 박희승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전후해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고 당선 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직결된다. 민주당은 기존 사건에 소급되지 않는다는 부칙으로 인해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법안이 사라진 만큼 양형상 감경 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주철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공익을 위해 물품을 후원한 제3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은 기업체면 처벌을 예외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냈다. 성남 FC 후원금 사건에서 이 대표 측 방어 논리가 그대로 녹아 있어 이재명 구하기 법으로 꼽힌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기 위한 그 변호 논리를 법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거대 야당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정부의 장관들과 모든 관리들은 다 탄핵하면서 그러니까 누가 진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지를 판단해달라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국정마비만 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동안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국인들이 2년 이상 동안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뉴스 보도입니다. 미 항모에 드론 띄운 중유학생. 지난 6월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가 붙잡힌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최소 2년 전부터 부산 군사시설을 촬영한 정황이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휴대전화, 노트북 포렌식 과정에서 유학생들이 6월 25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 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 호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것을 비롯해 2022년 9월께부터 주변 야산을 답사하며 드론을 비행할 장소를 물색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들이 루즈벨트 호를 촬영한 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항공모함을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한 날이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으로 온 거예요.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간첩죄는 지금 이런 외국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에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전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인이 와서 뭘 찍어가든. 법사위에서 발목 잡힌 간첩죄 개정. 법률신문 12월 13일 보도입니다. 간첩 행위의 상대를 적국, 그러니까 북한으로 한정한 형법 제98조 간첩죄를 개정해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 단체에 소속된 외국인 등으로 넓히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면서다. 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기밀 유출 행위를 처벌하는 기존의 법과 개념과 범위를 확대한 간첩죄가 서로 충돌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중국, 러시아 등의 외국인 간첩들이 한국 국가 기밀을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 사태가 지속되게 됐다. 국가 핵심 기술과 방위산업 기술들을 등을 훔쳐가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됐다. 현행 형법의 간첩죄 조항은 처벌 대상이 적국으로만 명시돼 있어 북한을 의미하죠. 북한을 위해 간첩한 활동 등만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다. 적국이 아닌 국가의 간첩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고 간첩 행위의 구체적 행위 유형도 없어 판례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금의 간첩죄로는 산업 스파이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다양한 위협 요인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금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이 국가 안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지금 막고 있다, 이 거대 야당이. 누가 지금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달라, 좀 깨워봐달라, 깨워달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언론 보도는 하나같이 진짜 공정한 언론이라면, 진짜 대한민국을 위하는 언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보도를, 간첩에 대한 보도를 하든지 간첩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보도를 하든지 이런 보도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같이 보도 행태를 보세요. 중간첩 언급 윤담화 파장, 한중 관계 개선 흐름에 악재되나? 중간첩 언급한 윤담화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 강력 비판. 중국 입장만 지금 대변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의 입장을 얘기하지를 않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 불쾌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게? 그 언론들이 지금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순화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 언론인지 중국 언론인지. 말 아끼던 중국, 윤 대통령 담화의 첫 공식 입장, 깊은 불만 느낀다. 나 진짜. 지금 이게 언론의 행태니까 여러분 뉴스 보지 마세요. 지금 뉴스가 하나같이 다 똑같습니다. 뭐 조중동 뭐 다 차이 없어요 지금.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정원이요, 대공 수사를 못해요. 근데 더 나아가 국가보안법부터 이제 폐지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이죠.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 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례로 민주노총의 간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설을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민노총 전 간부가 북한으로부터 민노총과 좌파 정당을 장악하라는 지침을 받은 것으로 판결문에서 드러났다. 석 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102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을 받거나 보고문을 보냈다. 북한은 민노총 중에서도 조합원이 10만 명이 넘는 금속 노조와 기아차 같은 현장 노조, 그리고 국회에선 진보당 세력을 늘리라는 지령문도 내렸다. 정의당을 분열시켜 이들을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에 포섭시키라는 것이 지령 내용이었다. 이 노조 간부는 김정은 일가에 대한 충성 맹세문과 학습 결과를 북에 보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민노총과 일반 노조까지 왜 과거에 비해 친북 성향이 강해졌는지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됐다. 민노총은 통진당 사태와 관련이 있는 주사파 성격 지도부가 연속으로 장악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자분들이요, 대한민국 전화로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들과 통화합니다. 지금 제 눈앞에서 통화하는 걸 봤어요. 스피커폰으로 하는데 그냥 탈북자의 그 북한 액센트와 진짜 이 북한 액센트 찐이에요. 이건 찐. 진짜 그 로컬 네이티브 북한 사람들하고 통화를 제 눈앞에서 했다니까요. 거기서 찍은 영상도 제가 눈앞에서 보내준 걸 제가 보고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미 다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물며 간첩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서 민노총은 통진당 사태와 관련 있는 주사파 성격 지도부가 연속으로 장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민노총 내부의 간첩 사건 일부가 밝혀진 것은 전문성을 갖춘 국정원 수사관들이 10여 년 동안 이들을 내사하고 관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찰은 아직 국정원 수준의 대공수사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겨버렸다. 국정원은 1심 판결이 난 민노총 간첩담 등 국보법 사건을 2년 전에 수사하면서 북한과 연계 의혹이 있는 100여 명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고 대공수사를 계속 진행했다면 민노총 간첩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을 것이다. 이 국가 지금 이 대공수사권을 박탈하면서 지금 수사를 하다 말면서 민노총 안에 있는 이 간첩 사건의 전모를 다 밝히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있는데도 덮어둬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이 실제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지금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누가 진짜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되는지를 판단하라 이거예요. 좀 깨어나라 이거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 대통령이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기묘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다 0원으로 다 깎아버렸대요. 대공 수사가 뭐 어떻게 해요? 마약 수사 어떻게 해요? 그걸 다 깎아버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국정을 문란하게 만들고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누가 진짜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지금 마약이요, 여러분 중국 통해서 지금 얼마나 지금 청소년들과 지금 일반 사회에 지금 뿌려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학원가에서 뿌리잖아요. 학원가에서. 우리 애들 학원가 걸어가다가 누가 낯선 사람 한번 뭐 시음해봐, 그냥 마약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 한번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수사할 수 있는 예산들을 다
영혼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딥페이크라는 건 뭐냐면요. 포르노 영상에 내가 아는 사람 얼굴을 갖다 넣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얼굴, 내 짝꿍 얼굴, 그리고 그 포르노를 보는 게 딥페이크예요. 이게 지금 청소년들한테 지금 쫙 깔렸습니다. 나도 당할까 불안, 여중 여고생 10명 중 8명은 걱정한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 얼굴이 누군가의 포르노에 들어가가지고 누군가가 내 그걸 보고 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것들을 수사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예산을 영원으로 삭감해 버렸대잖아요.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 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래 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대요. 이러고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미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러고도 대한민국 국민이 가만히 있죠. 아니 오히려 이들 편에 서 있잖아요. 완전 지금 망한 거예요, 사실. 국민들이 이 지경이 됐으면 망한 거예요, 나라가. 사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 중국에서 만든 태양광 사대다 다 만들자는 그 얘기잖아요, 지금. 원전 다 끝내버리라는 거잖아요. 기초과학 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성장 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가스전 시추 예산, 최근에 포항 앞바다 쪽에 어마어마한 그 가스가 있다라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시추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이 크다니까. 근데 그 동해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못해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 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 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을 삭감했대. 그럼 이제 재해 일어나면 정부 탓이라고 이제 정부 탄핵하겠죠 또.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됐으면요, 정말 이게 정상적인 국민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나라가 망한 상태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뭐 정파를 다 떠나서 뭐 그 사람 미울 수 있죠. 그 세력 별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근데 그런 걸 이제 다 떠나서 이건 더 이상 좌우의 문제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예배 강단에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좌파, 우파, 보수, 진보의 차원을 지금 떠난 문제입니다. 나라가 사냐 망하냐, 반국가 세력에 동참할 거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입장에 서서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애국이냐 매국이냐의 차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 마이 갓. 또 뭐가 있는 거야? 여기서 순간 너무 불안. 또 뭐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뭔데? 그래. 가르쳐 줄게. 조금만 들어.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상계엄, 이것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얻을 게 하나도 없다. 이거는 자살행위다. 이건 누구의 지지도 받을 수 없는 그냥 자살행위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 자살행위와 같은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이 나간 거든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심각한 국가 위기의 문제가 있든지 그것이라는 사실을 이번 담화문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 선거관리위원회다. 이와 같은 거대 야당이 만들어져서 이와 같은 독고와 폭주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허무는 괴물이 돼버린 그 뿌리는 아직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권력의 중심에 있는 내가 그걸 알아버렸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유튜브를 통해서 떠돌던 그런 자료가 사실임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유튜버 얘기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비상계엄 버튼을 누른 이유입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방화벽이 사실상 없었대요. 여러분 우리 개인집 컴퓨터에도 방화벽 세우지 않나요?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현관문 비밀번호 1, 2, 3, 4, 5로 하신 분 계세요?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국정원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 해킹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 선관위가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지금 점검을 해보니까 국정원이 들어가서 그것도 일부만, 전체도 아니고 일부만 점검을 해보니까 방화벽도 거의 없고 비밀번호는 1, 2, 3, 4, 5 같은 식이니까 북한 해킹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를 조사한다는 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선관위 자체가 헌법기관이고요. 그리고 모든 선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선관위원장들이 다 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를 뚫고 들어간다는 건 법원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법원이 법원을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법원이 법원을 상대로 재판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선관위 계엄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왜 도대체 윤 대통령이 이걸 왜 한 거냐, 비상계엄령을. 그러다가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그때 김용현 이 실무 총책임자였던 당시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바로 이거였구나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이제 대통령의 입으로 한 얘기예요, 이번 담화문이. 제가 좀 전에 아까 좀 전에 윤 대통령이 말한 국정원의 무서운 경고, 개표 결과도 조작이 가능하대요. 국정원 선관위 시스템 해킹 취약, 개표 결과 조작 가능. 10월 10일, 2023년도 10월 10일 국정원의 조사 결과를 보도한 거예요. 결과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전산망에서. 국정원 선거 관련 시스템 점검, 결과는 충격과 경악. 해킹된 개표 조작 우려, 전산망 취약. 동일한 10월 10일 보도입니다. 가상 공격에 투개표 뚫렸다. 국정원 선관위 내부망서 투개표 조작 가능, 해킹 취약. 실제로 해커해보니까 다 뚫렸다는 거예요. 투표, 개표 다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이런 보도자료까지 다 낸 거예요.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사이버 보안 관리 부실 확인. 아니 지금 이 서버가 무슨 PC방 서버냐고요. 이건 나라가 뒤집히고도 남을 보도 아닙니까? 우리 투표한 게 지금 다 조작이 됐다라,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작한 사람 입맛에 맞게 국회의원 당선시키고 탈락시키고 누구를 세울지를 이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국정원이 이번에 이렇게 작년에 선관위를 이렇게 점검한 게 그보다 5개월 전이고, 보도가 5월 3일이에요. 2023년 5월 3일. 이미 북한이 선관위를 해킹을 한 거예요. 8번 중 7번이 북한 소행이래요. 그러니까 북한이 수시로 선관위 서버를 해킹을 해왔던 거를 국정원이 감지를 하고 점검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끝까지 막다가 어쩔 수 없이 1분만 했는데 보니까 비밀번호는 1, 2, 3, 4, 5고 방화벽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거기서 국정원 요원이 해킹을 해보니까 다 뚫리고. 근데 보안 점검을 계속 거부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총칼로 싸우지 않고 있으니까 다 평화롭게 지금 살고 있다. 지금 전산망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무슨 핵무기로 싸울 것 같으십니까? 이미 다 넘어간 상태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상. 대한민국 선거를 북한이 조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넘어간 거죠, 그러면.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다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정식으로 수사하지 않았을까? 이건 이제 제 질문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전에도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 자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사법부의 대법관이 맡아요. 우리나라 대법원의 대법관. 대법원의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요. 그리고 지방법원장이 광역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요. 그리고 부장판사가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뭐예요? 사법부예요. 법원이에요, 법원. 그리고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권과 선거관리 행정까지 다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안 하면 수사 못 해요. 막아버려요, 그냥 다. 선거관리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이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바꾼다, 이건 대법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대법원, 대한민국 법원 자체를 뒤집어 엎는 혁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법원에 가서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현실적으로 이럴 수가 없는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요, 선거관리위원회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누구를 세울지 뽑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선거를 관리를 하니까. 근데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전산 시스템이 투표와 개표 결과를 마음껏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판사 탄핵해버리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검사 다 탄핵해버리고, 내 비리를 밝혀내려고 해 탄핵해버리고. 그런 국회의원들은 다 선거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문이 대통령의 입에서 풀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였구나.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지금 이게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 자신은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냥 단순히 경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겁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붕괴를 막아내고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 선동의 목적을 언급합니다.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국민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국정 문란 세력이며 내란 세력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 거대 야당이 이와 같은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거짓 선동으로, 내란죄로 거짓 선동하며 탄핵을 서두르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자, 내일 탄핵 표결이 되고, 그래서 탄핵이 가결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용이 되면 대통령이 이재명입니다. 이건 그냥 결정된 거예요.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부, 그렇죠? 입법부까지다. 행정부, 입법부 다 들어서면 사법부는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건 나라. 진짜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국헌문란 행위가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말합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존에 연연해 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연연하지 않는 사람. 사람에도 연연하지 않고, 자리에도 연연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에도 연연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무섭고 더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이런 혁명을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연연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게 지금 인기가 없는 거예요. 연연하질 않아, 인기에. 할 일 하고 자기는 가겠다는 거예요. 감옥으로 가든 저 세상으로 가든 뭐 어떻게 가든 가겠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자리 보존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서 이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살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냉전이 러시아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국가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아주 치열한 그런 갈등 구조 가운데 있었죠. 근데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현재 세계 국제 정치학 지형은 그런 냉전 구조가 아니에요. 이제는 네 개의 나라와 그 외의 국가들입니다. 그 네 개의 나라를 유러시안 딕테이터십이라고 불러요. 유러시안 딕테이터십에 속한 네 나라. 첫 번째 러시아, 첫 번째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북한, 그다음에 이란입니다. 이제 이 네 개의 나라와 그 밖의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거대 야당과 이 정치 세력은요, 지금 그 밖의 나라 안에 있는 대한민국을 끄집어내다가 이 넘버 5로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간첩이 활개치고 마약이 미래 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겠습니까? 지금껏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그래서 6시간 만에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다만 자유와 번영에 취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자신의 배를 살찌우고 자신의 육신의 쾌락에 취해 이 나라가 지금 다 무너져 있는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위기의식의 중심을 파악한 간파한 대통령이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에게 너무나 생경한 장면을 6시간 동안 연출했을 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지금 대통령 끌어내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민은 정말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망해도 할 말이 없는 나라예요, 지금. 이 나라 상태가. 개헌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 마지막.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혁명과 통일혁명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일단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이 전쟁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자유시민들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의미와 목적을 받아주시고 이 일에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그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중요해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 혼자는 못 싸운다는 거예요. 같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에. 초대장이에요.
자유민주주의의 혁명을 위해, 통일한국의 혁명을 위해 이 땅의 국민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그 선거가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미 사실상 무너진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이번 대통령의 담화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듯이 현재 반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 사이의 내전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총칼로 싸우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아니, 총칼이 필요 없을 뿐입니다. 친중, 친북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과의 내전입니다. 단순한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좌파 우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의미해요. 보수 진보 무의미합니다. 애국과 매국의 대결이요,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과의 대결이요, 국가를 사랑하는 국가 세력과 반국가 세력 사이의 내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혁명이 시작됐다니. 혁명이 시작됐다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번 담화문을 통해서 혁명을 선포한 것이고, 이 혁명에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동참해 줄 것을 초대하고 있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싶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해킹의 증거를 내놔라. 진짜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중국과 북한의 해킹 세력에 의해 투표와 개표 결과가 조작이 됐다는 증거를 내놔라. 선관위까지 들어가서 서버를 복제해 왔다면 그 계엄령 선포를 통해 확보한 그 증거를 이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시해야 할 책임이 우리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선관위 압수수색에 있었던 만큼 그 결과를 내놓고 이제 국민들에게 공개할 차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일 탄핵 표결이 무산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내전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여당, 야당도 지금 다 구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맹렬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이 혁명의, 자유민주주의 혁명과 대한민국의 거룩한 통일혁명에 저는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만 잠깐 우리가 한번 보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이번 한 주간 항상 계속 긴장 상태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있었는데 새벽에 깨자마자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딱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이었어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야고보,
교회 리더인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왔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죽일 차례예요. 그때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죽었지만 베드로는 안 죽었어.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한 사람은 죽었지만 정치적으로. 그러나 이번 사람은 안 죽어. 그 얘기하셨어요. 전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그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공산주의 세력과 싸우고자 했고 정말 통일을 향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죽었죠. 칼에 맞아. 그러나 베드로는 살았다. 베드로는 살았다. 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정치적인 살해의 위기 가운데 맞닥뜨렸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박이 오든 바다에서 용이 올라오든 안개를 걷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